면역계의 제4장에서 면역계의 제국과 왕국, 위대한 건축가가 되어서 면역계를 직접 설계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몸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수많은 적에 맞서서 다양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 것 같아서는 모든 방어 수단을 빠짐없이 동원하고 싶다. 빠짐없이 면역계에 그래서 큰 포식 세포가 있고 가지 세포가 있고 정성구와 또 보체, 자연 사리세포, 면역계 주요 등장인물이 이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T세포, B세포, 항체 있고, 그래서 호염구, 호산구, 비만세포. 자, 면역이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자. 면역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다. 선천면역계와 후천면역계. 선천면역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아니라 타자의 힘을 식별한다. 전투에 직접 들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동시에 적이 대략 어떤 범죄에 속하며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2차 방어선은 후천면역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후천면역계는 효율적으로 작전을 펼치기 몇 년이 시간이 필요하다. 강력한 첨단 무기를 갖추고 우리 몸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놀랄 정도로 커다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어 특이적인 작동을 한다. 후천면역계 자체도 아주 강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선천면역계를 훨씬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가지 영역은 아주 깊고 복잡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두 가지 영역은 아주 깊고 두 가지 영역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나머지 부분을 크게 셋으로 나눠보다 2부에서 피부, 3부에서 바이러스 침범했을 때 4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 개멸적인 손상 2부에서 적들을 보자. 즉 방어체계를 이해하려면 누가 공격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생명체는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숲과 늪과 바다로 덮이는 새로운 풍경이며 정착해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자원과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일 뿐이다. 우리는 행성이요 집이다. 어쩌다가 우리 몸에 들어온 미생물은 대부분 즉시 사멸한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계가 가혹한 공격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를 둘러싼 대생명체의 절대 다수는 면역계에서 그저 약간 성가신 존재일 뿐이다. 자, 여기서 보면 중성구, 포도알균, 큰 포식세포, 대장균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HIV도 있고 항체, 리노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온갖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하는 것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장균 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우리 편모가 선모, 세포떡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DNA가 있고 플라스미드가 있고 세균의 형태는 알균이 있고 막대균, 나성균. 피부라는 사막왕국. 피부는 우리가 내부라고 느끼는 거의 모든 부분을 덮고 있어 분리해주는 기관이다. 외부와 가장 먼저 집촉.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는 온갖 것을 보호하려면 피부가 든든한 국경성 역할을 해줘야 하는 뿐만 아니라 항상 다치고 손상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생되어야 한다. 다행히 피부라는 사막왕국은 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한다. 피부는 다양하고도 놀라운 전력들을 구사해서 침입자를 거의 완벽하게 막아낸다. 첫 번째 전략은 끊임없이 죽이는 것이다. 피부를 생각할 때는 벽이 아니라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떠올리는 편이 적절하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피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맨 아래층으로 내려가 봐야 한다. 이런 놀라운 방어 전략에도 불구하고 왕국은 침략당할 수 있다. 피부세포는 강인하지만 세상은 더 강인하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붙잡으려는 세균이 우글거린다. 자, 이제 실제로 면역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일러둘 말이 있다. 이 등장하는 감염과 면역계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예일 뿐이다. 사건이 명확한 순서로 일어나고 한 가지 단계가 완전히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각 단계는 항상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에 촉발된다. 하지만 기억하자.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단순화했다.
상처, 작은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단순한 실수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이란 거대한 존재의 차원에서는 그저 약간 성가진 일이 세포 차원에서는 크나큰 비상 상황일 수 있다. 상쾌한 이른날 숲속을 거닌다.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아 평소 신고 다니던 든든한 부츠 대신에 가볍고 멋진 운동화를 신고 다녔었다. 어쨌든 이곳은 정글이 아니라 그저 집 근처 숲에 불과하며 당신의 성인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 언덕을 걸어올건데 갑자기 발가락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내려다보니 나무의 못으로 박아도 어떤 게시판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고 있다. 동물이 덫에 걸려들지 무심코 그 위를 밟았다가 기다란 못이 신발 밑창을 뚫고 들어온 것이다. 잔뜩 녹이 쓴 모습 뽑으면은 세상 일 전반에 특히 선한 그날의 운수에 대해서 역설과 저주를 퍼본다. 하지만 이런 일을 예상하고 조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상처 면역은 몸을 거기에 던져서 한 대 엉켜붙는다. 불운하기도 하필 그 순간에 근처 그물에 든 적혈과 함께 외부로 통하는 길에 비상 바리케이드를 쳐서 신속하게 출구를 막고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재생되는 피부세포가 우리 몸이라는 세상에 생긴 거대한 구멍을 정교하게 철저히 막을 때까지 시간을 볼 수가 있다. 엄지발가락은 전체적으로 약간 부어오르고 열감이 느껴지면 아프다. 물론 대소리 다승신은 자신의 부재함에 다시 한번 쇠를 차며 계속 걷기로 한다. 약간 다리를 저을 뿐 별일이 없다. 자, 이렇게 방어 과정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염증이다. 염증이란 면역세포들이 혈관에 최대한 확장되라는 명령을 내려서 따뜻한 체액이 전형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선천면역계의 강력한 전령이자 정보장교인 가지세포는 재앙이 펼쳐지는 모습을 뒷짐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다. 사실 가지세포는 국경왕국이 침범될 수 있는 모든 곳에 주둔한다. 사고가 벌어지고 혼란과 공포가 벌어지면 이들은 전쟁터로 돌아다니며 황급히 표변을 수집한다. 큰 포식세포처럼 가지세포 역시 기이들한 촉수로 침입자를 잡아서 조각조각 찢어버린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침입자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체로 표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면역계 정보센터를 찾아가서 표본을 내보이고 보고 들은 바를 보고한다. 몇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한 것을 하면은 후천 면역계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하루 정도 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데는 잠자던 맹수가 깨어나고 지옥문이 열린다.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리면서 우리 몸이 이런 비상 상황에서 선천면역계의 전사들은 큰 포식세포 중성구, 지금 막 살펴봤듯이 큰 포식세포 중성구는 데미지 딜러다. 둘을 합쳐서 식세포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문자 그대로 먹어치우는 세포, 먹어치우는 것이 주 임무이다. 만약 입이 없는데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면 대략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우선 샌드위치를 손으로 잡아서 피부에 갖다 대고 어느 부위 피부는 중요하지 않다. 신체 어느 부위 등 상관없다. 그러면 피부가 샌드위치 주위를 둘러싸고 몸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제 샌드위치는 피부로 이루어진 풍선 속에 들어간 것처럼 위쪽으로 둥둥 떠간다. 위에 도착한 풍선은 스르르 하고 위의 일부가 되어 샌드위치를 위산 속으로 떨어뜨린다. 자, 승리하려는 확신을 쓰지 않자 전면에 나서는 선천면역계의 강력한 전령이자 정보장교인 가지세포가 재앙이 펼쳐지는 모습을 뒷짐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다. 사실 가지세포는 국경왕국이 침범될 수 있는 모든 곳에 주둔한다. 사고가 벌어지고 혼란과 공포가 벌어지면 전쟁터 떠나며 황급히 표본을 수집하고 침입자를 잡아 조각조각 찢어버린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침입자를 집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체로 표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식작용, 대식작용. 큰 포식세포가 먹어치우는 물질이 대부분 우리 몸의 일부라는 점도 흥미롭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는 수명이 있다. 너무 오래 살면 어딘가 문제가 생겨서 암세포처럼 고약한 존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초당 100만 개의 세포가 완벽히 통제되는 방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를 가리켜 세포 자멸사 아포토시스라고 한다.
아포토시스, 세포 자멸사. 이 말은 조금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급될 것이다. 세포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은 특수한 신호를 발산해서 다른 세포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린다. 그리고 세포 자멸사에 의해 자신을 파괴한다. 중성군은 조금 더 단순하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며 집단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면역계 젖을 공격대이자 스파르타 전사다. 동물 세계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면 침팬지가 기분이 나쁜 상태로 코카인을 흡입한 후에 기관총을 든 것과 비슷하다. 비유컨대 가장 자주 마치는 적 세균을 신속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개발된 다용도 무기 체계, 혈액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면역세포이자 두말할 것 없이 강력하다. 실제로 중성군은 너무 위험해서 아예 자살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다. 매 순간 째깍거리며 타이머 소리를 들으며 적과 싸우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불과 며칠 만에 통제된 자살을 감행한다. 중성군은 전쟁터에 있을 때는 수명이 더 짧아져 불과 몇 시간밖에 살지만 이렇게 수명이 짧은 이유는 한 번 활성화되면 주변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그게 중성구라는 거다. 바로 이것이 중성구 세포 밥덫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중성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순간에 미친 짓을 하면서 자살을 감행한다. 우선 중성구 속의 핵이 녹으면서 DNA를 방출, DNA가 세포 속을 가득 채우면 수많은 점몇 개의 효소가 달라붙고 앞서 말했던 갈비뼈 지적 깨비들이다. 그 후에 중성구는 DNA 전체를 주변에 뱉어낸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물 같다. 그 그물은 적들을 그 자리에 꽁꽁 묶어놓고 손상을 가할 뿐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물리적인 방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영감한 전사들은 자신의 DNA를 몽땅 토한 뒤에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군요. 염증은 무언가 불장난, 염증을 그리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이다. 우리 몸에서 늘어나는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빨개져서 무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염증을 통해서 면역기는 예기치 않게 생긴 상처와 감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있다. 염증은 어떤 식으로든 면역기가 결함되거나 손상이 있거나 자극받았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염증. 그래서 염증은 상처나 감염에서 신속한 방어를 위해서 팀워크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염증 혈관 속 세포들이 형태를 바꿔서 혈액의 액체 성분의 혈장이 상처를 입거나 흘러가도록 하는 과정, 문자 그대로 수문이 열려서 물이 해일처럼 밀려드는 광경을 떠올릴 때 염분과 온갖 특수 공격용 단백질이 가득 들어있는 그물은 삽시간에 세포 사이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조직은 날로 팽창하는 대도시처럼 부풀어 오르고 면역기는 뭔가 수상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초기 대응으로 이렇게 극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5가지 징후를 통해서 염증을 알아볼 수 있고 발작이 되고 발열과 종창 이런 것들 기능성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달아오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강해지만 염증이 생기는 몸이 매우 힘들다. 조직의 부담이 가해지고 중성등 면역이 흥분한 채 뛰어들어서 계속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다.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적인 신호는 아주 빨리 사라진다. 염증이 유지되려면 면역세포들이 계속 염증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염증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이쯤에서 이렇게 묻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염증을 일으키는 정확이 뭐냐? 우선 염증은 죽은 세포를 통해 시작된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세포가 자연적으로 죽는지 또 격렬하게 폭력적으로 방법으로 죽었는지 알아보는 능력을 지니하셨겠다. 세포가 자연적 방식으로 죽었다면 면역기는 심각한 위험이 닥쳤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세포의 죽음은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이다.